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올간 플래툰 이준규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좀 시급성으로 네.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데 네네. 12월 30일 날 작년이네요. 오후 6시에 굉장히 그 시민들이 놀랐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시민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중국에서도 관측됐고요. 네네. 연해주에서도 관측됐고 그렇습니다. 뉴스 속보가 일본에서도 계속 떴죠.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결국 어떠한 발사체가 그게 하늘에서 그 신고한 내용들은 네네. 하늘에서 UFO가 내려와요가 제일 많았고요. 이상한 빛이 내려와서 뭐 환경이 안 좋아졌다. 그다음에 저 같은 소설가들은 그런 빛이 내려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좀비가 나타나고 인류가 멸망하고 괴물이 깨어나고 막 이런 거라서 이제 SF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빛이 에반게리온 사도 아니었나요? 진짜 이상했던 게 이게 약간 이상한 꼬리가 실타래 같은 게 막 꼬여 있다가 올라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랜턴이 빛을 세게 하면은 이제 45도로 퍼지잖아요. 그건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상한 현상이라고 부르죠. 이상한 이제 현상. 황혼 현상. 네. 예.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댓글이나 다른 뉴스 보기 속보를 볼 때는 뭐 진짜 UFO인가 아니면 뭐 오로라 같이 이상한 현상인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관측됐다는 얘기는 뭔가 정상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하지만 진실은 발사체였습니다. 사드나 패트리엇의 이제 발사 장면, 특히 야간의 발사 네, 장면을 네. 보다 보면 네네. 그런 현상을 가진 사진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떠한 해프닝이었냐면 국방부가 미리 발표를 안 했습니다. 보안상으로 묶였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고 그것은 바로 고체 연료 추진체 로켓 발사체였어요. 2022년 3월 30일 날 1차로 고체 연료 로켓을 발사했고 네네. 그게 성공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단, 2단, 3단, 네. 3단까지로 알고 있는데 2단과 3단을 분리까지 성공하면서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에 의한 2차 발사가 바로 9개월 만에 네. 이걸 날짜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월 30일, 12월 30일 날 딱 9개월 만에 네.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에는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는 4단 연료 로켓이 들어갔고 4단체였고 2단, 3단, 4단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공표된 영상에서는 네네. 1단도 분리를 하는 것을 실험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뭔가 뭐 발표를 꺼리거나 이번에도 지난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단은 그대로 두고 2, 3, 4단이 중요하니까 그것의 그 분리를 받고 페어링 기술이랄지 네네. 그리고 재도립체 기술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는 이번에는 실험 안 했다라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하필 왜 지금 쐈냐? 북한 무인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불안해하고 좀 시민들 화들짝 놀라기도 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때 발사를 한 건지 물론 무인기 영향이 있을까요? 진짜? 약간 그런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약간 상황들이 있었나요? 뭐 저는 그것에 관심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30일 날 1차 발사를 했고 그것이 딱 9개월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예정돼 있었던 거를 하되 이게 이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플랜대로 갔다. 안 했다고 보고 북한처럼 어떤 메시지를 담고 발사했기에는 뭐랄까 억지로 만들면 만들 수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안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한 해를 안 넘긴 거죠. 그러니까 1차 실험과 2차 실험이 2022년 안에 다 끝난 거죠. 한 해 네, 성공했다. 그거 저는 조금 컸다고. 왜냐면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면 이 발사체 실험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 문제가 물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 PD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두는 발사 시기였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냥 타이밍이 맞은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어민조업 지장 최소화하고 그냥 기상 상황이 잘 맞았다는 거. 네. 저는 네. 오히려 우리의 그 고체 연료 로켓 발사체가 성공하자마자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연말과 연초,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걸쳐서 발사를 한 것이 네. 의미가 300mm 걔네들이 대형 의미를 방사포 둔 것이 쐈죠. 오히려 예. 그거다. 그거에 대한 대응이다. 고체 연료 로켓 발사 성공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북한이 굉장히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뭔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우주 발사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은 ICBM 툴 확보에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 로켓을 굳이 고체 연료를 쓰는 거에서도
군사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고체 연료 로켓 발사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민간에서는 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액체 네. 연료 로켓에 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고체 연료 로켓으로는 바로 군사용이죠. 초소형 인공위성,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네. 많은 인공위성을 다발로 발사를 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발사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야 하는데 2025년쯤에 500kg 초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이라고 하는데 500km 저궤도까지 올린다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SAR을 기반으로 한 그 인공위성, 광학 인공위성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광학 위성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각각 다른 단체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군집 위성이죠.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5개 이상씩 쏘아 올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의 발사를 통해서 총 20여 개의 군집 정찰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이전에 또 발사를 할 425 사업으로 인해서 네네. 발사하는 대형의 정찰 위성을 보완하는, 왜 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궤도를 돌면서 그 오차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간을 또 보정하고자 지금 4기, 5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딜레이가. 네.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방편으로 초소형 군집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발사 플랫폼으로는 우리의 고체 연료 로켓을 쓰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북한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는 그들이 개발했다고 하는 ICBM 기술을 동일한 수준으로 갖고 있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의미를 두기 때문에 화들짝 놀란 그러니까 거죠. 자기네들은 동네방에 야 우리 쐈어 막 야 이 봐라 미사일이다 이 남조선 괴뢰들아 막 이랬는데 우리는 조용히 있다가 그냥 하나 딱 쐈는데 그게 그냥 UFO처럼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보였을 거고 우리도 보였을 거고 우리도 당연히 봤겠지만 저기 연해주에서도 발견했고 중국에서 저게 뭐야. 그다음 일본에서는 저놈들이 뭘 쏜 거야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지금 난리법석을 피운 걸 다 합친 거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그러니까 힘센 사람은 굳이 막 이렇게 우리 내가 뭐도 있고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진짜 딱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실력으로 보여줬죠. 우리는 사전에 모든 걸 사후에라도 공표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의 기술이고 고도 몇 킬로의 궤도에 올리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예고한다. 그러한 것들도 안착이 됐다는 것들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영상도 오픈하고. 그런 반면에 이제 북한은 누가 봐도 ICBM급 또는 IRBM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위협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탄착 지점도 잘 안 알려주죠. 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쏘겠다, 탄착구는 어디다, 이런 것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주변국이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고, 그리고 정부 자체가 누가 봐도 깡패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북한 정권에서 쏘는 거하고 전 대한민국이랑 세계가 다르죠. 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쏘는 거하고는 좀 비교를 불허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제하려는 주변국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이건 북한이 화들짝 놀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의미 삼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딱 생각나는 속담이 방귀 낀 놈이 성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기가 찔리니까 쟤들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주변국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니들이 불안하게 만든 거잖아. 왜? 뭐 괜히 막 토마호크 미사일 들어온다 그러고 막 그 1대1로 한다고 하고 막 전랑 외교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분탕질 쳐쳐놓고 우리는 쐈어요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쟤들도 동아시아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거의 우리는 내론 안 부리죠. 그렇죠. 뭐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나 관계자분들이 의식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반드시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도립 기술은 시험 안 했다. 네. 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야기 안 해요. 그쵸. 예스노 이야기 안 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어찌 됐든 시험 안 했다. 예. 그러니까 ICBM 시험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국은 반대로 ICBM 아니냐. ICBM 그 관련 아니냐. 기술 아니냐.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주변국이 멀쩡한 나라가 없어요. 북한이랑 좀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멀쩡하지 않은 나라가 칼이나 몽둥이를 쥐게 되면 자기 머리만 깨면 되는데 꼭 이걸 남한테 써보고 싶어요. 근처에 만만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상대방이 몽둥이나 칼 들고 있으면 우리는 방패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로켓 발사에 있어서 연료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한 두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네. 크게 나눈다면 이제 고체 연료 로켓하고 이제 액체 연료 로켓인데 그 부분은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고체 연료 로켓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 액체 연료의 연료 구성은 액체 연료와 산화제를 넣어서 비로소 발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 개발된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단점은 폭발성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두 액체를 넣어 버리면은 로켓을 이동시키거나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출렁하면 위험하구나. 네, 출렁하면 위험한 네.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용도 싸고 해서 민간 로켓은 많이 쓰고 있지만 군사용 로켓으로는 뭐 개발 단계에 있는 나라는 모르겠지만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일단 발사를 할 때 이제 준비 과정이 길기 때문에 네. 네, 연료 주입부터가 길죠. 그렇죠. 그게. 지금의 뭐 여러 정찰 자산으로는 상대국은 탐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용으로 잘 안 쓰고 또 하나는 액체 연료 로켓이 처음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에서는 너무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액체 연료 로켓을 진짜 수위를 조절하고 뭐 시간 타이밍을 조절해 가지고 여러 방면의 군사용으로 위협적으로 쓰겠다 했을 때는 이제는 기술이 이제 넘사벽으로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체 연료 쪽이 한마디로 군사용으로 좀 많이 쓰이고 제격이다. 네. 네. 그리고 액체 연료 쪽은 민간. 네. 왜냐하면 액체 연료는 고도 얼마만큼 올라가려면 얼마만큼만 주입하면 돼. 조정이 뭐 이런 게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그렇지만 이동할 일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고체는 비싼가요? 아니요, 비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체 연료 로켓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액체 연료 로켓 쪽이 좀 더 비용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 연료에 대한 어떤 조절이 가능할 뿐더러 그리고 한 번 쓰고 연료 주입을 또 한 번 하면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여러 번 쓸 수도 있는 관리 거죠.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죠. 발사 플랫폼 자체는 여러 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부스터는 이렇게 바다에 떨어뜨려서 재회수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기화한다 했을 때는 그 발사할 때마다 그렇죠. 액체 연료 가서 네네. 주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고체 연료는 문제가 뭐냐면 또 기술적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처음에 ICBM 개발할 때는 액체 연료로 갔다가 지금 고체 연료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방부에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를 날렸단 말이에요. 그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성공도 맞습니다. 반가워하는 예. 부분도 있고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고체 연료는 군사용으로 장점이 쓰이기 있죠.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네네. 일단 고체 연료라면은 적에게 발사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고체 연료는 그냥 연료가 주입되어 있는 네. 상태예요. 말하자면 발사 버튼을 누르면 발사가 되는 거죠. 주입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체 연료가 이제 고체화되어 있는 거죠. 고체, 말 연료봉 그대로 고체. 같은 느낌인 네. 네, 건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일로나 아니면 텔 네. 같은 이제 발사체에 그대로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넣어놓는. 그렇죠. 네. 고정이 됐던 이동이 됐던 러시아처럼 철도에서 발사를 하건 쉽고 이동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딱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격포나 이렇게 포에 쓰는 장약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고체로 돼 있으니까. 아, 그 시간 단축이 엄청 되겠구나.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간 단축도 되고요. 뭐 이래서 군사용으로는 부등호가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발사 고체 연료 시간을 쪽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네. 게 사실 선제 타격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계속 액체 연료를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았는데 이제 고체 연료 쪽으로 가니까 고도화되니까 위협이 되는 거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층 방공망도 더 한층 강화하는 거고 여러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고체 연료 쪽이 군사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죠. 네네. 여러 측면에서 ADD가 개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런 실험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사 정찰용 적외도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다량으로 발사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어떤 부분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한다면 결국은 ICBM으로 그렇죠. 가는 겁니다. 이거는 주변국에서 우려를 하든 말든 우리엔 전략 무기화 될 수 있으니까 SLBM도 가능하고요. 상당한 그렇죠. 장거리로 발사할 수 있는
SLBM 하면 대륙간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사거리가 800km, 1000km를 주변국 대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거리는 길면 길수록 그쵸. 좋으니까. 3,000km 이상 나오는 그렇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체로 해서 SLBM도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탄도미사일, 전술 탄도미사일 같은 그쵸. 경우는 벌써 고체 연료화 돼 있죠. 네,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민간용으로도 액체 연료만 민간에서의 장점이 있겠지만은 또 고체 연료로도 민간에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민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고체 연료 로켓으로 쏘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 기술 발사 기술도 있지만 고체 연료 발사 기술이 있으면 양쪽 다 이제 필요한 데 쓸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군사 민간 공이 이제 우주화 시대에 다가가고 있는 거고 우주 관련된 공군의 편제 변화도 이러한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편제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미래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국이나 그러니까 특히 북한이 이제 발작 버튼을 눌렀던 거는 역시 이제 ICBM 때문일 것 같긴 한데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네, 많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자면 위성을 조만간 쏘아 올린다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 빠르면 한 얼마 만에 가능할까요? 목표는 2026년 이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425 사업이 우선되고 있고요. 425 사업과 거의 맞물려 가지고 425 사업이 이제 발사가 된 이후에 그 인공위성 다음으로 초소형 인공위성이 발사가 될 것 같고 DX 코리아나 기타 뭐 아덱스에서도 보였지만은 초소형 인공위성에 대한 기반 기술이랄지 그거에 대한 모형이랄지 이런 건 많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기술이 또 들어갔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합성 개구 레이더가 들어가는 게 다시 말해서 SAR 사 기반의 인공위성이 있고요. 경찰 인공위성이 있고 또 하나는 광학 기반의 초소형 인공위성도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함께 발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탄두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500kg을 페이로드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걸 목표로 갖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초소형 인공위성의 대략적인 발사 숫자가 나오네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운반하는 숫자가 네.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반이 돼서 페이로드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대형화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능력이 증강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ICBM으로 가는 길이고. 야 이게 그 처음에는 UFO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저 뭐야 막 그랬잖아. 어. 이게 정말 이상한 게 밑에 막 이런 실선 같은 게 막 올라갔는데 위에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쬐는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지 멀리서 보면 이게 위치가 안 변했거든요. 가까이서 보거나 이럴 때는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만 그게 안 보였으니까. 거대 생물체란 말도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76년도에 이제 청와대 상공에 UFO 같은 게 나타나고 막 네네네. 대공포 쏘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사람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나 아니면 러시아 같은 데서 미사일 이제 쏘아올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또 환원 현상이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을 겹치면서 또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번 발사체가 발사 성공된 거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주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됐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으로는 ICBM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 기관에서 함께 우주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서 연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ADD와 항우연이겠죠. 네. 그렇게 서로 뭐 한쪽은 액체 연료고 한쪽은 고체 연료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어찌됐든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자주국방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 우주와 관련된 네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